이렇게 저기 뜻깊고 또 연말연시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두 양 학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통합학회를 제외하고는 수자원학회하고 한국지방공학회가 아마 바로 뒤를 이어서 아마 정말 국내 토목 건설 환경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두 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지방공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고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싶었고요. 사실은 오늘 한번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시고 어떠신가 수공학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사태 토성류 연계석이라 아마 여기 수공에 계신 분들은 플로우 트리를 연상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산사태 관련된 부분은 거의 가정이나 경험치나 여러 가지 이런 제한된 최적을 가지고서 토성류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된 내용은 두 번째 산사태 토성류 연계 해석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10년 됐습니다. 2011년도 7월 26일 날, 27일 날 아침에 우면산 전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전방위적으로 산지에서 한 151개의 산사태가 그 다음에 바로 하류축, 즉 워터쉐드라고 하죠. 그 하류축까지 약 33개의 토성류가 일어났고 1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는 그러면 그 산사태와 토성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 여러 일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 스위스, 주로 산악 지형이 많은 그 락 아발란치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벨스리, 이거는 캐나다에서 주로 유명한 헝거라는 그 유명한 그 토성류 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D DMM 이 자체는 홍콩이 또 여러 가지로 산지 사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있고요. 여기 플로 2D가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2018년도에 거의 한 5, 6년 만에 이거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일명 랜드플로우라고 이름이 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속체 해석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토성류도 유체가 흘러가는 것처럼 유체 거동이 되고 유동학적 거동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성 관련된 네올로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되 가장 중요한 게 강우가 내리게 되고 그 강우로 인해서 그 사면 자체가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침식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엔트레인먼트라고 합니다. 연행작용을 고려하는 그런 정도. 거기에 비례해서 일반적으로 초기 볼륨력이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지방공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강우에 의해서 지표수가 침투하게 되는 그런 침투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간 꾸준히 좀 해왔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비가 옵니다. 그 비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강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확률 강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면 그 지표에는 산지 사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침투하게 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리차드의 침투 방정식 또는 수공에서 많이 쓰고 있는 주로 그린 앰튼의 모디파이드 된 그런 침투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 지방공학적에서는 불포화토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면 자체가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포화 상태를 고려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는 이게 침투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런 자체가 물과 토립자 알갱이가 이제는 현탑되어 있는 그런 토석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믹스처, 혼합이 돼서 결국은 하류로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나비아스톡스를 저는 이퀘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배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토성류에 맞게 변화시켜서 일반적으로 토성류의 높이라든지 집안의 침식 문제를 더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고요. 거기에 준해서 이 네올로지라는 거는 토립자 자체의 토체, 그 믹스처, 그 다음에 원지반, 그 다음에 원지반과 그 토성류 자체의 그 인터페이스, 그 접합면에서의 그런 네올로지 이펙트를 고려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마찰을 고려한 그런 방법들을 고려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류축에 퇴적이 되는 그런 상태를 전방위적으로 1년에 실시간 강우로부터 마지막까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모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모식도로 보여드리는데, 모델링 부분, 그 다음에 침투 부분, 그 다음에 산사태 해석 부분. 산사태를 해석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은 서면 파이가 일어나게 되고 안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초계체적으로 환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침투하게 되면은 수분대가 발생합니다.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웨팅이 되면서 그 웨팅되는 존이 토성류 해석의 초기에 결국은 이니셜 조건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토성류 해석까지 병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비가 내리면서 사면에 침식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요. 여기에 근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M이 있습니다. 수치 지역 모델. 3차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수치 지역 모델이 있고요. 여기에 줄여서 집안과학이 가미되는 게 뭐냐면 집안의 그 사면 자체에 여러 가지 그 현장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실내 조사하는 부분들, 포화, 불포화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워터쉐드의 여러 가지 지형 문제들,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가미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수공학 분야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 그 웨팅이 되면서 침투하게 되고, 그 침투하게 되면서 그 침투되는 깊이를, 수분대 깊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수분대 깊이하고 지하수하고 만나게 되면 지하수가 또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 문제를 가미해서 결국은 사면에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면은 주로 무한 사면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면 안정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면에 의해서 포화가 되는 깊이도 알 수 있고, 그 포화된 깊이에서의 함수비도 알 수 있고, 그 믹스처, 그 다음에 그 혼합된 토의 밀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침식이 되면서 계속 깎여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밀도를 구하게 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밀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는 불포화도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요. 불포화도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BA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분대 깊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차드슨의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경험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수분대 깊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사면의 안전율을 계산하게 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식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뿌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무한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수분대 깊이를 결정하게 되고, 이 수분대 깊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강우강도하고 그때 투수계수의 그런 그 차이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폰딩이 되면서 그 사면 내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 침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완전히 투수계수가 그 사면의 그 강우강도보다 커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건 다 침투하게 돼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 불포화토가 포화가 되고 수분대 깊이가 결정이 되고 불포화된 지역이 있고, 원래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 이 하단부는 지하수가 흘러가게 되는 1차원적이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수평마다 2차원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RIGRS,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그라운드 워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신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공학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지하수 유동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강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2014년에 저희들이 개발했고, 여기 앉아있는 김정환 박사, 서울기술연구원의 김정환 박사가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이어서 이제는 그 토성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플로우2D 같은 경우는 그 원페이스입니다. 믹스 자체 그냥 토체를 하나를 보는데 저희들은 토립자 알갱이하고 그 다음에 워터를 두 상으로 보게 돼서 두 상을 고려할 때 그때 매스의 밸런스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토성류 전체에 대한 그런 연속 방정식과 솔리드, 파티클 자체의 부분에 대한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나비아-스톡스의 이런 지배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토성류를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토성류의 높이 H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은 마찰면, 결국은 베드락에서 깎여 나가면서 그때의 마찰면의 각도를 그 마찰력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X방향, Y방향 그 요소마다 이거를 계산해서
시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했던 그런 그 믹스처, 그러니까 토성류하고 그 깎여 나가는 배드에서의 깎여 나가는 그때의 마찰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점성의 그 영향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비스코스 모델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찰면, 그러니까 지금 배드락에서 깎여 나가는 그런 연행작용을 받는 그 지점에서의 어쨌든 간에 그때의 마찰력도 결국은 토립자의 그 믹스처, 그러니까 토성류의 점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에 이제는 깎여 나가는 그 지점에서의 엔트레인먼트 되는 그때 그 지표 그 깊이가 계속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갈 수 있는 게 쿨럼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마찰력을 고려한다든지 그걸 고려해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반복 계산해서 깎이는 정도를 고려하고 그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때 밀도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처, 토성류 자체의 밀도, 그 다음에 배드면, 원지반 사이에서의 그쪽의 밀도, 깎여 나가는 그 집안의 밀도, 그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르게 되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 요게 플로우 2D는 전혀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면산 상태는 뭐 2011년도인데 그 뒤로 수많은 논문들이 우리 지방공학을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국지방공학회 논문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국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지질국이 있습니다. 지질국에 유명한 대학자가 있습니다. 아이버선이라는 학자. 이 학자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플럼 테스트를 하신 거를 저도 몇 번씩 검토를 해서 과연 저 정도의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이상화되어 있는 저런 플럼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모사할 수 있는지를 해서 몇 번씩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8년에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토성류에 대해서 컨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올로지, 하이드롤로지,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 분야가 뭉쳐서 2018년도 12월에 홍콩 과기대에서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가져와봐 전부 다. 그래서 한번 모사를 해보자.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여러 가지 이런 스위저랜드 지역, 홍콩, 그 다음에 캐나다, 홍콩, 캐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퍼티, 인풋 데이터만 주고 지오메트리만 주고 나머지는 토성류에 대해서 너희들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정도의 자기들이 얘기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여기 그 홍콩에 가게 되면은 요 서남부 지역에 요 섬이 있는데 요 섬에 보게 되면은 확대해 보게 되면 위성지도에 보게 되면 약 이게 한 1km 정도 됩니다. 1km에 그 다음에 한 500m 정도 되는 이 지역에서 토성류가 일어나는 게 레이몬드, 헝거, 관 이런 사람들이 그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모사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본 결과가 이게 이제 그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내려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주어진 거 인풋 파라미터만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입혀서 이 같은 DEM에 입혀서 계산했을 때 고도에 따라서 높은 쪽에서부터 내려감에 따라서 그때 토성류의 이거는 깊이, 그러니까 높이를 계산해서 각각에 대해서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너희들 건 뭐냐? 예를 들어 헝이라는 학자가 제안했던 그런 코드에 의해서 측정된 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데브리스 플로의 전면 그 위치 시간에 따라서 변화 정도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전면에서의 속도 토성류 흘러갈 때 그 프론탈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 거리에 따라서 측정된 값들과 비교했을 때 2D DMM, 관, 그 다음에 LS 다이나 이 커머셜 코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측정된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저희들이 토성류가 계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자기들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토성류가 다 일어난 뒤에 사하고 약방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볼륨이 변화가 초기에는 2450 정도가 있다가 하류로 내려가면 3400 측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한 예측한 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정도의 값이어서 초기 값에 어쨌든 마지막 값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볼륨의 변화도 어느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우 2D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2D를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이런 토심이라든지 연행 침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좀 이렇게 모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대상 지역이 서산시 4구역인데 자연삼이 17에 유형 면적이 한 2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똑같이 플로우 2D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70초 정도 계산을 해서 산사태 다른 지점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 70도 정도에서 잡고, 그때 이제 나타난 지점을 이걸 정리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안전율이 1이 안 나타난 지점이 전방적으로 그때 범위와 크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워터시트 6번만 한번 다시 좀 더 정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6번만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저런 정도로 지금 이제는 토속화돼서 내려가는 그 범위 크기를 계산하는데 저게 한 300만 픽셀이 됩니다. 지금 저 DM 모델에 한 픽셀에 5m 바이 5m니까 그 자체가 한 거의 한 말한 대로 저 유역에 한 30만 정도 개의 픽셀을 가지고 계속 그 픽셀마다 계산해서 이렇게 찍어낸 겁니다. 그 수치적 모델에 찍어냈을 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플로우 2D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만 우리가 줘봤습니다. 야, 이거 똑같이 한번 넣어봐라. 너희들도 똑같이 넣고 계산을 했을 때 최종을 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행작용이 고려가 돼서 하류로 내려감에 따라서 더 많은 집안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계산되어 있는 면적을 보게 되면 이런 큰 면적에 최종적인 발생한 양은 이렇고요. 그때 유출부 마지막에 나가는 부분의 평균 유소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부천 원미산 춘덕산이라는 그런 구역에서 수치적 모델상에서 비비 단면 내에 그때 그 지형도를 놓고서 저희들이 한번 똑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좀 안 나와서 그러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계산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토속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내에 그 A 포인트라는 그런 그 유압부 제일 퇴적부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체크댐을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서방댐을 한번 놔보자 그런 정도를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저희들이 마지막 포스트 프로세스가 조금 이게 좀 약간 좀 아주 팬시하게 안 돼서 그런데 그때 그 엘리베이션 그때 그 표고와 그때 이제는 단면을 봤을 때 한 저게 90m 정도 됩니다. 비비 단면이. 그래서 그때 비포 데브리스 플로우, 애프터 데브리스 플로우에 대한 그때 지형의 변화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동시에 그때 각각의 지점에 내려옴에 따라서 그때 토속린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지정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의 결국은 그 지점에서의 토속린 높이,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 그 다음에 만약에 체커댐을 넣게 되면 그 체커댐에 놓는 지점에서의 동적, 정적 충격량을 어쨌든 그냥 그 계산 시계에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딴 건 큰 건 없고요. 그냥 그 토속류하고 산사태가 연계된 해석들이 가능하다. 이게 아마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좋은 분야인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서 국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는 이게 집안도 아니고
수공도 아니고 지질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산사태나 토속률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갖고 있고요. 제가 하나 희망이 있다면, 지금 재영향 평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산사태 토속률을 그냥 요식행위로서 해오고 있어요. 안정하지 않으면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계산들이 보게 되면은 너무 아니오시다. 왜냐하면 초기 그 볼륨을 가정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결과는 현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건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거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좀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감히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